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월의 첫 주 시작하는 기출 해설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되니까 사실 뭐 지난 날까지 어제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좀 안 좋았지만 오늘은 또 화창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얼굴도 굉장히 좀 화창해 보이고 맑아 보여서 되게 기분이 좋으네요. 그죠? 그래서는 아니고 어쨌든 기출 해설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7월부터는 문제풀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부터는 사실은 공부라기보다는 정말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과 함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여러분 5, 6월에 좀 끝낸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이제까지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거를 반추하면서 거기다 적용하고 쓰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이제 뭐 원서 강의도 없고 어떤 기본 내용도 없고 이미 했었던 것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월과 6월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공부하기도 좋고 날씨도 맑고 편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1시간씩이라도 최소한 30분씩이라도 조금씩 일찍 일어나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좀 생활 패턴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제 뉴스에서도 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건강 기사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디가 가장 많이 발전되는가? 바로 머리다. 머리가 건강해진다. 머리 회전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걷기 운동을 많이 시킨 원숭이와 시키지 않은 원숭이에게 어떤 그 실험을 했더니 걷기를 많이 한 운동이가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그 연구가 나왔다고 얼마 전 뉴스에서 바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좀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걷기도 좀 새벽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 시작하고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해설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교재가 있는데 이렇게 교재가 좀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추 드리는 게, 문제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수업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걸 들고 하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완전히 분철을 했어요. 그냥 집에서 제가 막 그 부엌칼을 가져다가 막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부엌칼이 필요 없이 이렇게 잘 뜯으면 한 파트씩 다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챕터 1에서부터 10까지 다 뜯어서 사실 이렇게 갖고 다니고, 만약 이렇게까지 뜯기가 좀 너무 조잡스럽다 그러면 문제하고 해설지는 좀 여러분 분철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분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놓고 옆에다가 해설지 놓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 가시면서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책 두 권을 놓고서 이렇게 문제하고 해설지 놓고서 저도 이렇게 읽어 가면서 좀 거기에다가 추가시킬 내용 추가시키면서 이렇게 여러분 해설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분철해 가지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첫날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다음 카페는, 다운 카페에서 크라셴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Q&A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 제가 종종 필요한 자료들, 아니면 얼마 전에는 뭐 명언, 60개의 명언, 그게 그 교사, 카톡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좋을 뭐 명언 60개에서 필사하는 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머리가 좀 어지러울 때 이렇게 좀 그냥 필사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2차에도 올해 2차 문제에 명언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르치시오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틈틈이 보시면
왜냐면 그것을 어느 순간 막 명언 60개, 명언 100개 이렇게 암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자기 걸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종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또 아니면 지하철에 오고 갈 때마다 명언을 이렇게 읽고서 명언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읽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야지만이 그 명언이 내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종종 자료 있을 때마다 카페에다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 권두걸 네이버 카페는 우리 주로 토요 스터디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동건 선생님이 과제 같은 것도 여기다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우리 토요 스터디반에서 나오는 과제라든지 또 답안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첨삭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시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인강 선생님들도 토요일 하루만은 좀 나와서 같이 왜냐면 제가 여기다 다 올리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그 스터디 반에서 또 해설도 하고 또 많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못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그 토요일 스터디 반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정말 항상 그 합격 뭐 모두가 그렇지만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동건 선생님도 매주 나와서 또 영어학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 현재는 뭐 이메일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지는 뭐 예전에 제가 참석할 때는 이메일을 활용하긴 했지만 이제는 카페 아니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용은 안 되지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기출 해설서는 올해 버전이기 때문에 작년 2024년 문제까지 그래서 거의 1990년대 문제에서부터 2024년 문제까지 되어 있고 뒤편에는 해설지가 되어 있어서 문제별로 조금 필요한 아티클이라든지 도움되는 자료들 뒤편 자료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철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내용을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해설반을 하는 가장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모범 답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느냐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연교론 문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11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1문제이기 때문에 기입형이 3문제, 그다음에 이제 8문제가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평 3문제도 당연히 다 맞아야지 되지만 서술형에 있는 문제 그 8문제를 다 맞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합격선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점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험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나아가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0.5점도 깎이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정말 0.5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뭐 진짜 점수지만 합격거나 합격선 안에서는 0.5점이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03으로 떨어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사실은 그 3번이나 1차 합격을 했는데 3번째는 0.03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정말 더 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좀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여러분 0.5점이라는 점수가 여러분의 그 정말 합격을 가를 수 있는 점수거든요. 물론 더 큰 점수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5점, 1점짜리 하나가 얼마나 그 귀한 점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정말 절실히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만점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모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점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5월과 6월 기출 문제를 통한 그
여러분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은 어쨌든 범위가 있는 그 학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승화시켜서 진짜 업사이클링을 만드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으로 시작을 해서 2주차의 영어 교재론 그다음에 3주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8주차까지.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하고 6주차에는 리딩 챕터 10하고 버케블러리 7하고 10하고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죠? 라이팅 그래마 이렇게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뭐 그때 가서 이 읽기 쓰기에 대한 것은 챕터 시간으로 좀 따져서 제가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언어 습득 기출 문제에 대한 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마인드맵 자료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쭉 나왔는지 그죠? 그러니까 2020년 뭐 그다음에 코렉티브 피드백은 19년, 11년, 12년, 15년 뭐 이렇게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2025년에 또 어떤 형태의 다른 피드백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일리언스 같은 거는 올해 2024년에 나왔었던 문제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것은 각각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쓰이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자료에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서 랭귀지 디벨롭먼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이 키워드와 함께 한번 뭐 문장을 써보거나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오늘 나오는 몇 번이죠. 오늘 이언어 습득 문제가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48번까지 해서 이렇게 키워드와 오늘의 그 관련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한번 또 써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기출반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출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와 함께 이제 이런 관련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쭉 보시는 거고 예습으로 하셔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1주차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2주차 그러니까 챕터 2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한 1시간만 딱 1시간만 놓고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대략적으로 한 1문제당 한 문제당 한 2, 3분 정도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딱 1시간 세팅해놓고 그냥 더 이상은 드리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답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고 내가 빠르게 읽었을 때 내가 답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 한 문제당 2, 3분만 걸려서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읽고 다 문제를 풀기는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가능하면 이제 복습이 좋지만 예습으로는 1번부터 끝번까지 그러니까 챕터 2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올 챕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렇게 이게 됐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거를 좀 인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제가 아까 만점 답쓰기가 우리 이 기출 문제반에서의 어떤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요 스터디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를 놓고 답안을 쓰게 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키워드까지는 알았는데 그 키워드와 함께 쓰는 또 다른 단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뭔가 4점짜리 만점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 3점, 5점, 3점으로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와 그 관련 단어의 그 뭐죠? 핸드아웃을 드린 이유가 키워드를 쓰게 될 때 키워드와 함께
관련 언어를 함께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언어에 그러니까 마치 컬로케이션처럼 노티스이다 그러면 스튜던츠가 노티스하고 익스플레인이다 그러면 티처가 익스플레인하고 그것은 뭐 어떤 스트럭처럴 수업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어떤 시험도 완전히 이지하지도 않고 완전히 디피컬트하지도 않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1, 2, 3, 4, 5에 뭐 1번, 2번 뽑는 그러한 뭐죠? 멀티플 초이스 시험이 다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써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쉽다 그러고서 그냥 막 쓰다가 보면 오히려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답을 아예 안 써버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모범 답안을 채점할 때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범 답안과 거의 똑같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점수 채점표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들 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해서 그 채점표 기준표가 좀 더 느슨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너무 쉽다라고 그냥 금방 막 쉽게 그냥 대충 보고 풀어버리거나 또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문에서 핵심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핵심 찾기. 그죠? 그래서 연교론을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본문에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본문에서 보고 찾으면 돼라고 하지만 어려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어려운가? 과거처럼 문제가 그냥 A4에서 한 반 페이지라 조금 약간의 양이 아니라 거의 A4 용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3 용지로 그 시험을 보죠. B4 용지로. 그거를 가득 채우는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핵심을 찾는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문에서 핵심 찾으면 돼.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한 문제당 한 10분, 20분 막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풀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누구나 다 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시간에 연교를 한 문제당 한 5분 이상 넘어가면은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핵심을 뽑아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는 무엇으로 이 본문의 핵심을 뽑아낼 수 있다? 내가 이론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것의 답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predictabil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predictable, 그죠? 그러니까 expectancy rule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expectancy rule. 그러니까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보았을 때 이미 그것을 기대하는 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뽑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마치 정말 일반 영어 읽듯이 그냥 본문 안에서 그대로 뽑아내려고 하면 그 답을 뽑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 이론에 대한 것을 장착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었을 때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바로바로 답을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만점짜리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5월과 6월의 목표를 나는 만점짜리 답안을 쓴다. 이 목표를 무조건 그 목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만점짜리 답안을 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5월과 6월에 2달 동안에 좀 독한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연교론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연교론의 점수가 거의 40점, 38점이 계속 지난 3개년 동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다른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 습득에 대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차 보시면 네, 기본적인 머릿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 분석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교재. 그래서 2024년도 38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평, 서술형, 그다음에 역시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38점으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죠? 거의 지금 문제 수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에는 36점 나왔지만 아무튼 36점에서 38점 사이로 계속 고정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2022년 그다음에 제 그 기출문제 분석표에 90년도까지가 있기 때문에 또 2000년도 초반에는 서울형 문제 그다음에 전국형 문제가 또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문제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밖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것만 다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점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100점짜리를 뭐 만점짜리를 쓸 수 있는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이언어 습득에서부터 이제 사기능 지도까지.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제 이제 이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언어 습득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네, 이언어 습득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언어 습득이 어떻게 된다?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바로 이제 언어 습득의 과정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단순화시켜서 그죠? 크라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에쿼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주면 받으면 읽으면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라신이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컴프리hensible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 로드 앨리스나 뭐 마이클 롱이나 이런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뭐뭐가 있다? 인풋 사이에 인테이크가 있고 또 인터 랭귀지 시스템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어떤 학습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라는 언어 습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풋에서 인테이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노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책의 내용들 이런 것은 다 인풋이에요. 그렇지만 그 막 수백 개의 인풋을 내가 다 내 걸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인테이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테이크는 다시 말하면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것으로 되는 시기. 인터널라이제이션.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노티싱 해야지만 이 습득 과정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노티싱을 했으면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컴페어링. 이전의 학습과 오늘 배운 학습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나의 지식과 오늘 새로 배운 지식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나의 시스템 속에다가 넣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결국에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터그레이팅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인터그레이팅은 다시 말하면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재구조화하는 거. 그래서 통합 과정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구조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노티싱, 컴페어링, 인터그레이팅 과정을 거쳐서 습득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티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어떤 언어의 세일리언스 혹은 프리퀀시를 높이는 거 혹은 커뮤니커티브 니즈가 있는 거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노티싱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가 세일리언스, 눈에 확 띄는 분야가 있어야지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지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다들 뭐 검정색 옷, 막 무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여성 혼자서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런 게 바로 세일리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눈에 띄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더 호감도 가질 수 있고 더 시선을 한 번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많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뭐 알아야 뭐 예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아야 또 많이 만나야 눈에 띄게 해야 그래야지 뭐 사랑도 빠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 거랑 언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높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커티브 니즈가 있을 때 내가 의사소통 때 이게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습득을 하도록 나의 어떤 뇌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나 더나 뭐 동사에 s 붙고 이런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커티브 니즈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세일리언스나 프리퀀시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일리언스도 없고 커뮤니커티브 니즈도 없는 거. 왜냐면 내가 톰 플레이스 더 피아노 이래야 되는데 그냥 톰 플레이 더 피아노 이래도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아요. 커뮤니커티브 상으로 어떤 니즈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외국에 가서 20년, 30년을 사는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브로큰 잉글리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막 나는 내 이웃하고도 웃고 떠들고 뭐 파티에 가도 문제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도 뭐 S를 안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언어 습득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할 때는 아웃풋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이 인테이크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입력을 받았어. 그것을 인테이크라는 건 이해했다라는 거. 인테이크는 흡수한 거잖아요. 내 걸로 흡수를 했어. 그렇다고 해도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아는데도 나 이거 아는 거였는데 답을 못 썼어. 그러면은 뭐다? 바로 시스템 속에 아직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프랙티스. 어떤 의미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테이크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나에게 들어온 인풋이. 그래서 아웃풋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거는 뭐니까? 이거는 롱텀 리텐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테이크는 숏텀 리텐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보면은 나 이거 아는 건데 못 썼어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나는 아는 건데 라는 말을 없애시는 게 맞아요. 그냥 뭐 읽어본 거 이렇게만 이해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해요. 나 이거 아는 건데 하고 그냥 패스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 공부할 때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은 뭔가 이것을 새롭게 공부해서 습득하고 이렇게 막 어떤 욕구를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어. 그래서 나 이거 아는 건데 하면 그냥 패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디에는 안 들어와 있다? 나의 시스템 속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된다? 아웃풋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웃풋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롱텀에서밖에는 접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숏텀에서는 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롱텀에 있는 걸 끄집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가 아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시스템 속에 넣어야지만이 아웃풋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인터랭귀지 시스템을 로드 앨리스 같은 학자들은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게 다 있는 거. 왜 우리 비행기 같은 거 추락해도 블랙박스만 가져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다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랙박스가 우리 뇌의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시스템이 우리 뇌의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료만이 우리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풋에서 인테크로 가는 첫 단계, 그러니까는 이 단계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시작은 이거라라는 거예요. 노티싱. 근데 노티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일리언스, 프리퀀시, 커뮤니커티브 니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웃풋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뭐 이 언어 습득뿐이 아니라 모든 학습의 원리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오늘의 처음 시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대화를 읽고 이제 답을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교사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티처 2가 뭘 읽고 있냐면은 뭘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풋의 역할. 저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못 쳤는데. 네. 인풋의 역할, 그죠? 인풋의 역할에 대해서 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에쿼지션의 인풋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쿼지션을 하기까지 인풋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인풋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티처 2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블랭크의 영향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더라? 그러면서 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하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그지 빈칸에 들어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그 인풋이 얼마나 프라미넌트한지 눈에 띄는지 아니면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듣고 읽기에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그것이 그 부분이 얼마나 읽기 쉽고 또 얼마나 눈에 띄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처 1이 이게 다른 것들과 그죠? 다른 인풋과 비교해서 스탠드 아웃 눈에 띄는 걸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프라미넌트에 대한 사실은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스탠드 아웃이라는 게 바로 프라미넌트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티처 2가 다시 exactly some features that are more prominent 어떤 건 더 눈에 띄고 더 쉽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노티서블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노티서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어텐션을 끌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I always try to highlight. 그래서 이걸 하이라이트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리퀀시를 높이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input 인핸스먼트는 테크닉이에요. 인풋 인핸스먼트 방법이나 인풋 플러딩. 많이 준다라는 건 플러딩이고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인핸스먼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인핸스먼트나 플러딩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원인과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풋 인핸스먼트, 인풋 플러딩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뭘 만든다? 인풋을 어떻게 만든다? 세일리언스하게 만들고 세일리언스하게 만들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노티싱 하게 된다.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세일리언스의 어떤 펑션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세일리언스 덕분에 어떻게 하게 된다? 노티싱과 디텍션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뭐가 된다? 세일리언스가 된다. 그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좀 노티싱을 그냥 쉽게 그죠? 워낙 노티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노티싱을 쉽게 답을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인풋과 아웃 에코지션의 관계 안에서 세일리언스의 도움을 받아서 노티싱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풋의 역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쉽지도 않고 완전히 어렵지도 않아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가버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어렵게 가버려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교재에 433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433쪽을 보시면 Salience in Vocabulary라고 하고 그 첫 번째 줄에 Salience는 in the context of language learning에서 refers to the prominence or noticeable aspects of language features하고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Salience라는 건 바로 언어를 노티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네.
네, 2번 보시면 지금 교사 둘이 이제 학생의 라이팅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바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팅에 대해서 그냥 한번 딱 점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이밸루에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걱정이 뭐냐면 티처 2의 걱정은 학생들이 making more errors now. 전에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어떻게 오류가 더 많아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 더 worse, 점점 더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drank, were, heard 이렇게 쓰더니 나중에는 drinked, wered, heard 이렇게 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언해주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progressing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뭐다? U-shaped course of development. 그래서 처음에는 drink라고 잘 쓰더니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니까 뚝 떨어져서 뭐라고 쓰더라? drinked라고 쓰더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더 worse, 나빠졌다 생각하지만 이거를 지금 선임교사는 뭐라고 얘기한다? 프로그레싱으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게 바로 리그레스나 메이킹 에러즈를 즉 오버제널라이제이션을 하지만 이것은 학습자들의 어떤 과정이다? 바로 U-shaped, 즉 백슬라이딩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의 344쪽을 한번 볼게요. 바로 뒷페이지 좀 전에 434쪽. 네, 자꾸 자료래. 교재의 434쪽 보시면 학습자 언어 발달 단계 몇 번째 단계예요? 네, 두 번째 emergent stage라고 나오네요. 그죠? emergent stage의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backsliding, 즉 U-shaped learning.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incorrect form,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from a correct form이 incorrect form으로 가는 것이고 the learner seems to have grasped a rule or principles and then regresses to some previous stage. 이게 지금 PLLT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우리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표현으로.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원서를 읽고 익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PLLT나 TVP는 영어교육론의 기본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동안 또 잠시 알았지만 또 잠시 놓쳤던 부분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볼게요. 네, 3번 문제 보시면 사실은 2번과 또 연관이 있어요. 이건 2014년 문제인데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동호와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학생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childs, three childs. 그러니까 선생님이 three children이라고 해도 또 three childs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 때문에 나왔다? 러너의 인터랭귀지와 타깃 랭귀지 사이의 discrepancy, 차이 때문에 왔다. 그래서 이렇게 child로 쓰는 것이 바로 이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네, over generalization. 여러분 교재에 다시 한번 435쪽 한번 가볼게요. 435쪽. 네. (435쪽) 보시면 바로 에러의 오류 두 가지 종류가 뭐가 있다?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인터피어런스. 그죠? 그 중에 바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아래 보시면 에러의 종류의 글로벌 에러즈와 로컬 에러즈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로 2번에서 보았던 그 백슬라이딩도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3번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죠? 오류의 원인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이 다 어떤 오류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4번을 한번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4번 보시면 지금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번이죠. 네. 그래서 4번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 본문 A의 첫 번째 단어.
랭귀지 트랜스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5번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5번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5번 문제의 첫 번째. 트랜스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4번이나 5번이나 둘 다 어떤 랭귀지 트랜스퍼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네거티브 트랜스퍼인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인터피어런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서 찾는 거죠. B에서. 그래서 B를 보시면 지금 그 힌트가 되는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스튜던츠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이 바로 힌트 중에 가장 큰 힌트예요. 왜? 한국 학생이 이런 오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인터피어런스, 그죠? 그러니까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 코리안 스튜던츠와 영어 사이의 관계는 인터피어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on't you like bananas 같은 부정 의문문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죠. 그 no라는 부정어와 I eat them every day라는 긍정 문장을 합해서 쓰는 거. 사실 이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된다? Yes, I eat them every day. 이렇게 해야 되는데 no와 I eat them이 같이 나오는 거. 또 반대로 yes와 I never eat them이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각각의 예시를 문제를 보시면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두 가지 예시를 이제 쓰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인트라링규얼인지 인터링규얼인지 쓰시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트라링규얼은 뭐다?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 아니면 인터피어런스? 인트라링규얼은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 네. 왜냐면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은 L2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터는 L1과 L2. 그렇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는 인터링규얼 에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답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건 바로 인터피어런스다라는 거 먼저 하나 딱 써주시고 그죠? 그러면 이게 1점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나고 있다 B에 그 얘기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시로 no와 positive meaning인 I them every day가 또 yes와 negative meaning인 I never eat them이 함께 쓰여서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이 에러는 네거티브 트랜스퍼로서 인터링규얼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써주시면 그대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각각의 내용을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네, 계속 같이 연결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랜스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티처 A와 티처 B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답이 맨 바닥에 있으니까 답은 보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티처 A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랜스퍼 하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네이티브 랭귀지에서 잉글리시. 그죠? 잘 읽어보면 이게 좀 헷갈리게 썼지만 네이티브에서 잉글리시니까 L1에서 L2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그죠? due to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오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그 차이가 네이티브 랭귀지와 잉글리시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처 B 같은 경우는 그래마 수업이 어떤 커뮤니커티브 랭귀지였으니까 지금 티처 B 선생님의 포인트는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주로 언어를 어떻게 가르친다? above the sentence. above the sentence라고 하면 이 동의어가 그대로 디스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트럭처럴 수업이고 그죠?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에서의 L1과 L2 사이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수업은 우리가 커뮤니커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래마를 가르쳐도 어디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언어를 폼을 어떻게 appropriately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주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1번 보시면 1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코리안과 저먼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지어가 아니라 difficult로 바꿀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컨트래스티브 어널리시스 이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에 따르면 한국어와 저먼 사이는 거리가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 사이, 저먼과 영어 사이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저먼과 영어는 알파벳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한국어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죠? regardless가 아니라 first language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이 contrastive analysis에 따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grammatical errors는 왜 생긴다? interference라고 앞에 문제하고 사실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은 interlingual이라는 거예요. 그죠? intra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뒤에 문제가 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선생님을 보면은 지금 4번 선생님은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치이기 때문에 어떤 포멀 인스트럭션이나 컨트롤드 프랙티스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커티브 어프로치, 즉 어떤 오센티시티, 아웃사이더 클래스룸에서의 연습을 더 중시하고 있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이제 contextualized language use가 어떤 언어 습득에도 도움이 된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이 맞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문제가 많아서 이제 연결되는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보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 네, 이 6번 문제는 그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조금 어색한 문제, 아직 unfamiliar한 문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2022년도 문제잖아요.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intercultural이었어요. intercultural. 그러니까 인터컬처럴 컴피던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22년에는 인터컬처럴 컨플릭트로 또 23년에는 어떤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컬처럴 활동에 대한 것들 이런 것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에 관련해서 나온 하나의 컬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컬처럴 컨플릭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네, 그 아래 A1, A2, B1, B2 이렇게 쭉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페이스워크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내 좀 체면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페이스워크는 보통 우리가 외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도 뭐 면을 세운다, 얼굴을 세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minating, avoiding, integrating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하게 답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이클과 수가 채택한 전략을 찾으시오라고 해서 마이클이 채택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 표현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정각에 정시에 오도록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보이딩 전략을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찾으실 수만 있으면 돼서 이런 문제야말로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대로 그죠? 마이클은 C1 으로 자기의 어폴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거 늦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 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컨플릭트 상황을 어보이드 피해버림으로써 전략을 세우는 거.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07번 볼게요. 07번이 바로 2021년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한 4개년 동안 계속 나왔던 것 같네, 이 컬처럴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 2022 교육과정 수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컬처에 대한 것이 2022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그 과목으로도 새로 채택된 만큼 문화에 대한 것은 올해에도 계속 출제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도 이렇게 맨 위에 나온 것처럼 인터컬처럴 에듀케이션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컬처럴 컴피던스, 우리가 지금까지는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 4가지만 이야기했었죠. 뭐뭐가 있었죠? 그래마티컬 컴피던스, 디스코스 컴피던스,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
strategic confidence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intercultural confidence가 요즘에 뜨고 있는 confidence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려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rtifact study, culture capsule, culture island, native informant.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 보시면 native informant가 cultural informant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뭐 문화 정보원 그렇게 우리말로도 아예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러한 어떤 문화 활동이 실제 우리 학교에서 또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그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포인트를 찾아서 쓴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토요 스터디 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출 문제에 좀 답안을 이렇게 써보라라고 할 때 제가 노티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이렇게 뭐죠? 그 찾아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너무 이것저것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본문에서 막 이 말 저 말 다 그냥 주워서 쓰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답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말 저 말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그냥 집어넣는 느낌. 그것은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하이라이트 쳐놓은 이 부분들이 지금 이 artifact study, culture capsule, culture island, native informant의 핵심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표현이 다 핵심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쓰실 때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답 키워드를 끌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활동을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했냐라는 걸 이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Hello from Around the World라는 이제 챕터를 통해서 UK와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점을 지금 알아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클래스룸의 컬처 보드를 이용해서 차이 아는 거 이게 바로 무슨 활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컬처 아일랜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컬처 아일랜드 활동은 문화의 섬 뭐 이런 표현 말 그 자체로 그냥 어떤 교실 안에서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룸이 들어가야지 되고 컬처 보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말이 없으면 이 컬처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문제도 나온 것처럼 B에서 답을 찾으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B에서 답을 찾을 때 바로 요 레슨 스텝스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같이. 그래서 잉글리시 클래스룸에서 컬처 보드를 활용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컬처 보드라는 말만 나오잖아요. 클래스룸이라는 표현이 없이. 그러니까는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같이 찾으셔야지만이 컬처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제대로 찾는 거고 그다음에 컬처 캡슐은 바로 시밀러리티와 디퍼런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에요. 컬처 캡슐은. 그래서 컬처 캡슐 문제는 대부분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한국 문화와 어떤 영국 문화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서술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추석과 땡스기빙의 공통점, 차이점, 뭐 뉴 이어 데이에서의 우리의 행동의 차이점과 유사점, 요약,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컬처 캡슐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 쓴 것을 보면 그대로 이렇게 컬처 캡슐과 컬처 아일랜드가 사용이 되는데 컬처 캡슐은 디퍼런시스와 시밀러리티를 서술하고 비교하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컬처 아일랜드는 디퍼런트 컬처럴 컬처 보드에다가 클래스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죠? 컬처 캡슐과 컬처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2015년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오브젝티브를 쓰는 거. 이것도 역시 컬처 통합 수업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컬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그 중에서도 이것은 이제 목표에 대한 것을 서술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지금은 15년만 해도 벌써 여러분 10년 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은 그 답을 쓸 때 좀 뭔가 명확치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요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리셉션 스킬로 하나, 프로덕션 스킬로 하나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스킬을 배울 때 제가 그 교육 과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이라기보다는 리셉션과 프로덕션으로 우리 스킬을 나눠서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리셉션으로 하나, 프로덕션으로 하나. 즉 이해했다라는 거 하나, consciousness raising 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뭔가를 쓴다, 창조한다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컬처 통합 수업이고 학생들이 먼저 보죠. 그러니까 워치하죠. 비디오 클립을. 그래서 어떤 미국의 맘들과 일본 맘들의 어떤 그 언어의 차이. 그래서 미국 맘들은 어떤 뭐 명사를 주로 이용하고 재패니즈 맘들은 동사를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워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풋에 관련된 거, 리셉션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hare their own experiences.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디스커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블랭크에다가 그 verb oriented와 noun oriented에 대한 차이점을 서술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스커스하고 다섯 번째 reinforce their awarenes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그래서 이렇게 리셉션과 프로덕션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목표를 쓸 때도 이렇게 두 개로 쓰라라고 했는데 하나는 will be able to compare the different expressions according to a different culture. 또 하나는 will be able to convert different expressions. 그래서 어떤 리셉션 이해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컨버트 하는 활동, 프로덕션 활동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이상의 글자는 쓰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볼게요. 아니 9번 가볼게요. 네, 9번 보시면 바로 니고시에이션 루틴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니고시에이션 루틴이 바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트리거, 인디케이터, 리스판스, 리액션 투 리스판스. 이거는 지금 2020년도 문제인데 그 이전 거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뒤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선 이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건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니고시에이션, 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녕, 잘 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건 어떤 문제점, 프로블럼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프로블럼은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거는. 네, 트리거는 바로 이 drained라는 단어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점의 시초라라는 거죠. 그죠? 너가 drained 하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drained? 그게 뭔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바로 시그널,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처럼 뭐라고 했죠? 인디케이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내가 모르겠다라는 신호를 뭘로 보내요? drained, what do you mean? 하면서 clarification request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s similar to tired라고 해서 drained의 뭘로? 유사어, 그죠? 시나님으로 리스판스를 해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 reaction to response는 그걸 이해하고서 이제 다시 나의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reaction to response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 시그널, 리스판스, 리액션 투 리스판스가 바로 뭐의 과정이다? 니고시에이션 루틴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미 협상의 과정이 된다. 루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협상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면서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뭐하고 뭐 이걸 다 쓰라라는 게 아니라 바로 리스판스와
reaction to response 그 두 부분을 서술하시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터런스를 쓰시오라고 하니까 이 리스판스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판스는 이거고 그 다음에 뭐죠? reaction to response는 I am very tired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대화는 어떻게 되었어요? successful, 성공적으로 되었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sponse는 similar to tired이고 S1은 easier synonym word로 trigger word인 drained를 설명하고 있고 reaction to response는 Oh, I see, I am tired로서 target word를 이해한 후에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communication이 어떻게 되었다? 그죠. 성공되었죠. 자기의 example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리액션과 리액션 투 리스판스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번 한번 하나 더 볼게요. 10번도 그대로 바로 이 negotiation respons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연속으로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그대로 트리거, 시그널 여기서는 아까 시그널을 아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인디케이터. 네. 그 다음에 리스판스, 팔로업. 여기서는 팔로업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리액션 투 리스판스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시에이션,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존과 유희라는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Did you get high marks last semester? 여기서 뭐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트리거,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가 바로 하이막스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이막스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시그널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건 굿 그레이지야 라고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처럼 만약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하이막스에 대한 시나님으로 굿 그레이즈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대로 그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리액션 투 리스판스는 팔로우업은 Oh no in English yes a B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 이걸 보고서 그대로 이거를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가 시그널이 되고 이렇게 뭐가 참 트리거가 됐는가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A, B, C, D를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여기서 트리거가 된 건 뭘까요? C, 로우너, 그죠? 트리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을 뭘로 보내요? 소리, 이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로 시그널을 보는 거야. 나 모르겠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스판스는 B일까요? D일까요? D. 그죠? D. D가 리스판스가 된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로우너에 대한 이것은 뭐 시나님이라기보다는 설명을 그죠? 로우너에 대한 설명을 리스판스에서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팔로우업으로서 그래서 근데 나 어제 걔 파티에서 봤는데 그 말은 이 말을 이해하고 나서 한 말이 된 거죠. 반대말로 그죠? 그래서 팔로우업이 됐다. 그래서 CATB가 바로 트리거에서부터 어떤 에코지션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고 한 5분 정도 쉬고 11번부터 다시 볼게요.